안녕하세요. 자, 이제 기본 강의 두 번째 이제 감정 평가론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책 PDF 파일을 가지고 빔으로 해서 이걸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 이제 글씨가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총론 때 이제 소개를 했어가지고 뭐 특별히 소개는 안 하고 연락처만 일단 하나 같이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카톡이나 이제 문자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상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 파트는 이제 쭉 다 마무리가 됐고 특별히 빠지는 부분 없이 거의 다 이제 건드렸어요. 그래서 강론 파트에서도 조금 이제 강약 조절은 하되 내용이 좀 빠지는 부분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이제 목차 보시면은 총론 때도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목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감정평가 이제 책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모아놓은 책을 또 지금 이제 원고를 넘겨놨어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은 이제 키워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의랑 이제 목차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좀 활용을 하시라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책으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론 제 2편이 이제 감정평가론 파트 중에서 크게 보면 이제 감정평가론 파트 전체 범위에 대해서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감정평가론 파트인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 파트예요. 감정평가의 기초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식 파트다. 여기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토대로 물건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편에 나오는 게 이제 유형별 감정평가 그리고 같이 또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별 감정평가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기본소에 해당하는 게 이게 2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3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1편 같은 경우는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제 2편과 3편에서 주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실무기준 해설서 그다음에 경은숙 평가사님의 이제 감정평가론 이 책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각종 이제 그 실무 매뉴얼들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요약된 부분이랑 정리한 부분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매뉴얼이나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프린트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 없이 요 교재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적으로 이제 봤을 때도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에도 감정평가론 파트의 이제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장이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 파트죠. 기초. 두 번째가 절차와 이제 방식 파트가 중심이라고 했었어요. 기초 안에 가서 보시면 1절을 먼저 보시면 개념이 나오죠. 개념. 그다음에 감정평가 제도와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윤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리 파트는 이제 제가 작년에 한번 기출이 돼가지고 연속으로 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윤리는 항상 이제 전문 직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무 수습을 받으실 때 실무 100점, 이론 100점, 윤리 100점 이렇게 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기초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와 방식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유형별을 들어가기 전에 일반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 범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 그거를 정리를 해 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시면 크게 감정평가 절차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원칙, 이게 실무 기준 해설서를 제정한 이유가 원칙과 예외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해 놓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3방식,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방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절차 파트가 있고, 그래서 절차에서 절차, 원칙, 방식들이 이제 눈에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감정평가 이제 기초부터 볼게요. 맨 처음부터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가서 섞여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평가 이제 개념 있죠. 제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관련 규정 내용들을 다 이제 실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활용하실 때 조문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시험에서 조문은 답안지에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 조문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분명히 나요. 많게는 10점까지도 나고 적어도 5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조문을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눈에 좀 익게 실어 드렸으니까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고, 자, 그러면 개념부터 볼게요.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 약칭을 감정평가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법제처에 보시면 이 약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약어를 쓰지 마시고 여기 규정된 약어로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란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의의를 잘 보시면 우리가 감정평가 전체 파트를 좀 쪼개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토지 등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보면 이 토지 등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대상 물건들이에요. 대상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나중에 우리가 유형별 감정평가에서 하나씩 다 다루게 되는 거예요. 유형별 감정평가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이라고 되어 있죠. 이따가 배우게 될 건데 전범위에 걸쳐서 감정평가에 대한 업무를 주로 가치 추계 업무와 그리고 비가치 추계 업무,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추계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치는 경제적 가치, 여기서 얘기하는 비가치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이게 일단 가장 감정평가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치 추계 업무를 배우게 될 거고, 비가치 추계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이제 컨설팅이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볼 거예요. 전반적인 체계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요 판정하는 거랑 관련을 해서 어떤 기준, 그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지, 여기가 우리가 주로 총론 시간에 배웠던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이제 최종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론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이제 가액을 비교를 하는 게 있었었죠. 그래서 가격, 그다음에 가치, 가액, 요거를 비교를 했었었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 물건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내지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치를
감정평가의 결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전반적인 범위가 이렇게 이 정의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일단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좀 쪼개볼 수 있어요. 감정에 대한 거, 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정과 평가를 뭐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만 기억을 하시고 참고로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여기겠죠. 그래서 일원설은 감정과 평가가 같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안 쓰여요. 그죠? 감정과 평가는 다르다. 그죠? 그다음에 뭐 3원설까지도 컨설팅과도 구별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나눠봤을 때 감정 평가 안에 넓은 범위에 있어서는 컨설팅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컨설팅, 감정 컨설팅에 있어서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여기 부분 미국의 기준에 따라서 감정 컨설팅 얘기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만. 그래서 1원설, 2원설, 3원설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답안지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개념은 감정과 평가는 다르다. 이 개념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 나오죠. 감정평가의 대상.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정평가의 정의에 있어서 토지 등이라고 했었었죠. 그 토지 등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가는지.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법 2조 정의에서 보시면 토지 등이란 토지, 그다음에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그리고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유 권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행령. 자,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에요. 그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 규정에 따라서 감칙, 약어로 쓸게요. 감칙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게 약어예요. 여기에 제 14조부터 제 26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물건들을 실제로 다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가서 보시면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대상 안에 지금 감칙 제14조부터 25조, 26조는 이제 그 밖의 물건이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업무 영역을 점점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평가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무기준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과 이제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법이 아니라 자 토지보상법, 약어가 이게 토지보상법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뭐 공토법이라고 이제 약어를 쓰시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토지보상법.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물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감정평가법이나 부동산 공시법에 쓰이는 것과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 내용을 보시면 규정에 따라 다른 거죠.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흙, 돌, 모래, 자갈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게 토지보상법, 즉 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 거지 감정평가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 그죠? 요거는 제가 총론 때부터 강조를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왜 최초에 부동산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적, 그다음에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사적 재화로서 갖고 있는 성격이 일반 경제재와 동일한 형태인 거고 공적 재화 얘가 사회재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총론에서 배웠었어요. 따라서 이 사적 목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감정평가 즉 감정평가의 목적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공적 평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사적 평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공적 목적과 관련된 거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보상 평가 관련한 얘기들이 있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얘기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사적 목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일반 거래, 일반 시가에 대한 참고용 아니면 뭐 세무서 제출용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뭐 담보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무를 배울 때 있어서도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일반 평가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보상에 관한 영역이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에 있어서도 사회성과 공공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감정 평가에 대한 이제 필요성과 기능 얘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서 이제 뭐 초짜를 따서 암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다시 강조가 되고 있죠.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 방금 강조드렸던 얘기들.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사회성, 사회재랑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게 요구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근거해서 감정 평가를 할 때도 윤리,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된다. 그래서 이따가 감정 평가의 기초 파트의 마지막 파트 중에 하나인 직업 윤리, 거기랑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의 특수성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요것도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총론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토지에 대한 특성 얘기들이 있는데, 부동산 특성 중에서 특히 자연적 특성 얘기들이 있었었죠. 자연적 특성은 대표적으로 고정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얘기들이 있었죠. 이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서 감정평가가 요구된다라고 총론에서 배웠어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불안정성을 시장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도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정보를 좀 얻기 어렵고 감정평가를 할 때도 전문가에 의한 가치 판단이 요구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 형성의 복잡성과 변동성 얘기도 있죠. 복잡성을 다시 말하면 다양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총론에서 다양성과 변동성이라고 했었죠. 이 두 단어로 인해서 모든 총론의 내용들을 다 연결지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가치 형성 요인을 배웠고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을 배웠었죠. 그래서 각각의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에서 일반적인 경제제의 논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 내용들이 여기서 필요성에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 잘 보시면 다 총론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지어서 그래서 연결 짓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부동산 특성, 그죠? 방금 설명드렸던 자연적 특성이 제일 심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안전 경쟁 시장을 띄게 되고, 이러한 성질로 인해서 시장의 기능이 올바르게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들을 올바르게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보완하는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 형성의 기초, 마찬가지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얘도 그래서 총론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능이 있다. 자,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말로 역할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또는 목적과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목적을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공적, 사적 목적을 지닌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능이나 역할도 마찬가지로 얘를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감정평가의 기능은 부동산이 공적, 그 다음에 사적 재화로서의 본질을 갖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그래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정책적 기능의 의의를 보시면 감정평가가 공공정책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관한 것인 거죠.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효율적 이용과 관리다.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최유 이용을 모색을 해서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원한다. 그죠? 그래서 최유 이용에 있어서 총론에서 배웠을 때 최유 이용을 강제한다라는 내용을 배웠었어요.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은 최유 이용의 이론적 근거 파트에서 배웠어요. 이론적 근거에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가 경제 주체에 대한 합리성 추구. 그죠? 그다음에 토지 이용에 대한 할당 얘기가 있었고 최이용에 강제된다라는 얘기가 여기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또 유도한다라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왜? 시장이 불안전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다고 했었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실 보상에 대한 적정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공적 목적의 제일 대표적인 예로 보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상 평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헌법 제23조 3항이라고 나와 있죠. 법규에서 주구장창 외우고 요거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당 보상, 그죠? 정당 보상. 자, 보상에 있어서 나중에 이거는 실무 가서 하시면 되는데 보상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당 보상이 가능하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조정을 하면서 정당하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거와 두 번째가 개발 이익이나 아니면 개발 손실을 어떻게 배제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당 보상이 이제 방금 봤던 헌법 제 23조 제 3항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개발 이익 손실 요것들을 어떻게 배제할 건지 요게 토지보상법 제 67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상평가에 있어서 제일 핵심인데 감정평가가 이러한 보상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의 합리화 얘기가 나와 있죠.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 과세를 하는 거는 평가가 아니라 산정이에요. 산정인데 그거는 공무원이 일정한 계산 수치에 의해서 그냥 어떤 비율을 일정하게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평가는 그 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준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 특히 뭐 공시지가라든가 뭐 주택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이런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 얘기가 있다. 그죠? 여기 마찬가지 의의를 보시면 불안전 경쟁 시장인 자산 시장의 결함을 보완해서 그죠?
지원하고 보완한다는 얘기 계속 강조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총론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효율성 얘기를 배웠어요. 그죠?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효율성과 관련해서 크게 정보에 대한 효율성, 배분에 대한 효율성, 운영에 대한 효율성 얘기를 배웠었죠. 정보, 즉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까지 같이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죠? 배분, 정보를 얻는데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동일한지 아닌지, 내부적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보시면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거죠.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서 불안전 시장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같은 말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정한 균형 가격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시장 기능에 의해서 효율적 배분을 지원한다.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거죠. 거래 질서에 대한 확립과 유지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을 통해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도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컨설팅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타당성, 그죠? 그다음에 컨설팅에 있어 의사결정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우리가 총론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은 타당성을 판단을 할 때 특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개발,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관리 이런 내용들, 즉 여기 제목이 뭐였어요? 의사결정이었죠. 의사결정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여기서 타당성을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봤었냐? 크게 세 가지로 봤었죠. 물리적, 그다음에 법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을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총론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다 연결이 되죠 이제.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를 조절한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이 필요성과 기능이 총론과 쭉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게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 기능에 있어서는 경원석 평가사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앞에 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접근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참고적으로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서 감정평가를 그럼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는 목적이 있겠죠. 왜 분류를 하느냐. 첫 번째가 평가 활동의 목표를 명확히 한다. 목적에 따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에 있어서 체계화를 도모한다. 마지막 세 번째,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제도상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요거는 굳이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체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분류 틀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총론과 연결지어서 문제풀이할 때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공적 주체냐 사적 주체냐에 따라 달라진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적 목적과 사적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제성 유무, 그죠? 의무적으로, 즉 필수적으로 해야 되느냐, 임의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차이고요. 결과에 대한 이제 활용 목적도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공익 목적이냐, 아니면 사익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그다음에 구성 인원수에 따라서 혼자 하냐, 여러 명이 하느냐, 그렇죠? 크게 어렵진 않죠. 분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활동의 수준. 이것도 이제 1차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평가 전문 시험이니까 감정평가가 3수준이고 중개사가 이제 2수준 정도 되고 1수준이 이제 일반 대중들 이렇게만 분류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 기술상 분류를 했을 때 주체의 복수 여부에 따른 분류, 즉 단수 평가로 하느냐 아니면 복수 평가로 하느냐. 단수는 주로 사적 목적과 관련한 것들을 혼자 하고요. 복수는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루어져요. 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복수 감정 평가에 대한 얘기도 기출문제에서 2번 정도 출제는 됐었어요. 그 다음에 감정 평가의 독립성과 일상성.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참모평가, 즉 감정 평가사가 고용주나 고용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들을 참모평가라고 하고, 수시평가라고 하는 거는 의뢰를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참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수시평가라고 한다. 그다음에 전제 조건 유무. 얘가 이제 살짝 중요한데 얘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뒤에 가서 현황 얘기야. 감정평가 조건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절차 파트 안에서 일단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대한 시간 차이. 이건 시간 차이죠. 마찬가지로 과거를 소급한다 해서 소급평가고요. 우리는 현재를 항상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기준 시점이 언제냐. 그다음에 이제 미래와 관련해 가지고 기한부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평가는 이론상으로 봤을 때 3가지 시점에서 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거의 현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얘도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이제 업무죠. 업무에 있어서 아까 업무를 분류를 할 때 크게 보면 가치를 추계하는 업무와 가치를 추계하지 않는 비가치 추계 업무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일단 가치 평가에 대한 업무, 컨설팅 업무가 이제 비가치 추계 제일 대표적인 거죠. 그 외에 평가 검토와 심사하는 업무가 있다. 평가 검토도 기출문제에서 2번, 그러니까 3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감정평가 업무에 특수성이 있다. 자, 첫째, 당연히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으로 인해서 공공성이랑 공정성을 지닌다는 거죠. 계속 강조해서 나오고 있죠. 자, 2번째, 효율성과 형평성의 대립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가 되죠.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 위한 객관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강론 파트 있죠? 강론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4가지를 추릴 수가 있어요. 총론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성과 변동성이라고 했었죠. 이 4가지는 첫 번째 공정성, 2번째 객관성, 3번째 합리성, 4번째 신뢰성. 모든 강론의 내용에 있어서는 다 목적과 취지가 여기에 다 부합이 돼요. 어떤 것을 다 규정한 이유들이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 다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요 4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오류에 대한 유형과 발생 원인 얘기가 있죠. 자, 첫 번째, 허용 오류가 있다. 허용 오류, 즉 통계적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있는다. 어느 정도 실수를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오류를 얘기를 하고, 둘째는 인위적 오류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일부러 한 거죠. 일부러 의뢰인한테 뭐 돈을 받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하는 거고, 셋째는 능력 부족의 오류다. 이건 계산상의 실수, 착오, 그 다음에 업무 미흡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형태는 이제 스터디에서 이제 뭐 한 10점짜리나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하는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가치 평가 업무가 있고 컨설팅 업무, 그 다음에 평가 검토와 심사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가치 평가 업무는 뒤에서 그래서 자세히 배우게 됐고 특히 유형별과 목적별에서 다 자세히 배우는 내용이에요. 컨설팅. 그래서 관련 규정 있죠, 그죠? 먼저 감정평가법 10조의 6호와 7호 얘기가 있고요. 감칙 27조. 제목과 조문은 항상 연동을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계속 까먹게 되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쉽게 얘기해서 의뢰인이 어떤 의뢰 목적을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컨설팅에서 이제 현업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PF나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긴 한데, 자, 첫 번째로 분양가가 적정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비 등 공사비가 적정하냐.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해줘요, 현업에서. 즉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지금 아파트 이런 걸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아파트에서 분양가에 대해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분양가를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는데 평가를 맡길 때 그러면 컨설팅에서 할 때 이 분양가가 적정하냐 그거를 의뢰를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의뢰를 하는 이유는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총론에서 배웠던 투자, 개발, 금융 이러한 의사결정 파트 있죠. 여기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걸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당 목적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는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현업에 가다 보시면 이제 담보 말고도 이런 컨설팅으로 수수료가 꽤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개괄적으로만 일단 보시면 돼요. 컨설팅에 대한 의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즉 정보나 분석, 추천, 상담, 자문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다. 이게 적정하다. 건축비가 적정하다. 그래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그죠? 쉽게 말하면 결국에 타당한지 아닌지 이거를 보는 거죠. 타당하다. 요 결론을 보기 위해서 요걸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설팅이랑 감정평가에 대한 차이는 뭐가 있느냐? 제일 대표적으로 감정평가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100억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근데 컨설팅 같은 경우는 분양가는 10억에서 11억, 건축비는 뭐 5억에서 7억. 그죠? 즉 얘를 점 추정이라고 해요. 뒤에 배워요. 어떤 금액 하나로 표시를 해주는 게 감정평가의 결과로서 쓰이고 얘는 범위로 주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구간 추정이라고 한다. 감정평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이 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 가사 보시면 개념에 대한 차이, 당연히 개념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감정평가에 의의가 있고 컨설팅에 대한 의의가 있으니까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기능도 차이가 있겠죠. 감정평가는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활동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더 넓은 범위예요. 더 넓은 범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분석 범위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감정평가는 좀 미시적 분석이고 컨설팅은 미시적일 수도 있지만 거시적일 수도 있다. 근데 범위가 좀 더 넓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하는 가격에 대한 성격 얘기도 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시장 가치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석 기법에 대한 차이도 있더라. 분석하는 방법, 이게 좀 다르다. 요거는 투자 파트에서 좀 배웠던 내용도 활용이 되죠. 감정 평가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총론에서 배웠죠. 그걸 통해서 3방식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최이용을 분석하는 거고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시장 분석을 거치는데 타당성 조사, 여기서 보시면 입지, 경제 기반, NPV, IRR, DCF, 민감도, 총론에서 투자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요걸 토대로 해서 주관적인 최이용을 분석을 해요. 주관적, 의뢰자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정 컨설팅이 있다. 이거는 평가 가액에 대해서 일부 문제 해결 방안이나 권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컨설팅의 종류와 수임이 있죠. 그죠? 여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도는 높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총론에서 투자나 개발 이런 거 지금 계속 강조드리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거기와 관련한 내용이다. 그래서 목차 보시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얘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컨설팅 절차, 문제가 뭐고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고 24쪽 보고 있고요. 문제가 뭐고 상황이 뭐고 그래서 목표가 뭐고 기준에 대한 설정이 뭐고 정보를 수집해서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을 가능성을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계획을 실행한다. 제목과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사실 외울 게 아니라 생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컨설팅에 대한 선정, 뭐 평가 법인을 선정할 건지 중개 법인을 쓸 건지 이런 문제고요. 유형별 질문이 있죠. 이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부동산 시장의 요 제목은 기억하세요. 시장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대상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프로젝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얘기들이 있겠죠. 투자를 할 건지 얼마큼 할 건지 위험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넘어가면 공공이익. 부동산은 공적 목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익에도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것도 역시 암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업무 목적이나 조건, 자문 대상, 즉 여기 있는 파트는 쉽게 얘기하면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대로 잘 해줬냐 그 얘기예요. 의뢰 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얘기라든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다만 이제 책임 범위 있죠. 책임 범위는 감정 평가랑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담 자문으로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감정 평가의 결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담 자문으로서의 효력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여기도 그냥 넘어갔고 프로젝트 다 그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고 그다음 평가 검토와 심사 업무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평가 검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 평가를 지금부터 쭉 배우게 되는데 감정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겠죠.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보시면 대상 물건을 잘 파악했냐, 그죠?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지역이나 총론에서 배웠던 지역 분석이나 개별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했는지, 그다음에 가격 수준은 어떻고 구체적인 가격은 어떤지, 평가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했는지, 계산상의 실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검토가. 심사라는 건 심사자의 사인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금액을 낼 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결과를 의견을 제시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있죠. 그래서
평가 검토라고 하는 거는 다른 평가사가 행한 작업의 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비교치나 이런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적이 나오죠. 목적.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요거는 저희 시험에 있어서 답안 작성하는 거와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답안 작성을 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논리에 대한 일관성. 논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렇죠? 두 번째, 배점에 대한 균형성. 물어본 거 제대로 배점에 맞춰서 쓰고 있는지. 의뢰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와 내용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관성과 정확성, 당연히 숫자로 하는 거니까 정확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죠.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의 위험 관리 강화, 담보 목적인 경우에 감정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뭐 LTV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질적 발전을 좀 도모한다. 그 다음에 종류가 있죠. 현장 검토, 그다음에 탁상 검토, 총괄 검토 이렇게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현장 검토는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의 임장 활동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탁상이 이제 현업에 가서 업무 유치하실 때 주로 하는 거죠. 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하는 거죠. 총괄은 양자를 모두 다 활용을 하는 과정이다. 자, 기능. 내용 잘 보시면 다 이 내용이에요. 정보가 기술적으로 정확한지, 그죠? 평가 절차나 작성 절차가 실무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실무 기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즉 관계 법규에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지, 법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결론이 채택될 수 있는 평가 논리에 따라 도출이 되었는지, 논리의 일관성을 잘 갖추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한다. 절차 보시면 별거 없죠. 읽어보고 계산이 맞는지, 자료가 적정한지,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건 없는지, 그죠? 평가 방법에 적절한지, 그다음에 평가서를 전체적으로 읽고 시장 자료를 확인하고, 시장 자료를 이제 완전히 확인하고, 그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라고 하는 거는 검토 평가사 같은 경우는 원래 평가했던 사람한테 다른 금액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새롭게 만드는 건 안 돼요. 지금 평가한 것 자체로만 검토를 해야 된다. 새로운 건 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고, 그래서 원평가사와 검토평가사에 대한 관계, 두 개의 역할이 다르다. 원평가사와 검토평가사, 요거는 기출문제로 비슷하게 출제는 된 적이 있어요. 얘도. 그래서 평가 검토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이제 7조 감정평가법, 감정평가서의 심사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심사의 의의를 볼게요. 보시면 내용에 감정평가 방식이 적정하냐, 사례 선정이나 요인 비교치가 적정한지, 방법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성이 있는지, 산출 과정이 합리적인지, 관계 법규를 잘 따랐는지, 그 밖에 계산의 잘못이나 기록의 잘못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요걸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38쪽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왜냐하면부터 그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결국에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인을 하는 절차라는 거죠. 그거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이 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가 검토와 관련해 가지고 좀 규정을 마련하자, 뭐 이런 취지의 그 얘기거리가 좀 발생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